2008년 여름 강원도 산속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동호회가 떠난 캠핑에서 6명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새벽 1시경까지 바비큐를 즐기던 이들이 단 몇 시간 사이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텐트와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겨진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캠핑장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과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산속 캠핑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옥의 단서입니다. 오늘도 미제 사건의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8월 16일 새벽 5시 백령군 송연면 소재 솔레 캠프장 관리소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인근 등산로를 이용하던 새벽 산행객으로 12번 구역 텐트에서 연기가 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고 신고했다. 관리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장면은 기괴했다. 텐트 2동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바비큐 그릴에는 아직 따뜻한 숯불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텐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낭과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더욱 이상한 것은 텐트 입구 근처에 흩어져 있던 휴대폰 세대였다. 모두 전원이 켜진 상태였고 마지막 통화 기록은 새벽 1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캠핑장 곳곳에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들 지갑, 시계, 안경은 마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듯한 인상을 주었다. 경찰이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캠핑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산비탈에서 발자국 몇 개가 발견되긴 했지만 그마저도 바위지대에서 흔적이 끊어져 버렸다. 6명의 성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백령경찰서 수사팀은 초동 수사에서 타살이나 납치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텐트와 장비들은 정리정돈된 상태였고 음식물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정적만이 캠핑장을 감싸고 있었다. 첫 번째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6명이 모두 동시에 텐트를 떠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휴대폰과 지갑까지 두고 갔을까?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남겨진 흔적들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었다. 실종된 6명은 모두 서울 소재 중견건설회사 태산건설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회사 내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매달 한 차례씩 산행을 함께하던 사이였다. 대표는 총무팀 김모 과장으로 40세, 나머지 멤버들은 30대 초중반의 젊은 직장인들이었다. 8월 13일 오후 6시 태산건설 본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이번 캠핑 일정이 확정되었다. 원래는 일반적인 당일 산행을 계획했지만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1박 2일 캠핑으로 변경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유급 휴가를 내고 8월 15일 새벽 서울을 출발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6시 6명은 회사 주차장에서 만나 차량 2대에 나누어 탔다. 앞차는 김 과장이 운전하는 그랜저, 뒷차는 영업팀 박모 대리의 스타렉스였다. 고속도로 통행 기록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오전 10시 20분 평창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결제가 확인되었다. 각자 가족들에게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겼다. 대부분 회사 동호회 캠핑이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오전에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별다른 우려나 걱정을 표하지 않은 평범한 가족 간 연락이었다. 캠핑장 도착 후에도 이들의 행동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오후 2시경 체크인을 마치고 텐트를 설치한 뒤 인근 마트에서 고기와 술을 구매했다. 캠핑장 다른 이용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 8시경부터 바비큐를 시작해 밤 11시경까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미궁에 빠졌다. 휴대폰 기록상 마지막 통화는 새벽 1시 23분 김 과장이 아내에게 걸었던 12초짜리 통화였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마지막 흔적이 새벽 1시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수사진의 주목을 받았다. 평창경찰서는 8월 16일 오전 10시 수색팀을 편성했다. 총 30여 명의 경찰관과 소방서 구조대원이 투입되어 반경 5km 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3일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들의 행방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캠핑장 주변 산악지역에 설치된 CCTV는 단 2대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실종 당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다. 캠핑장 관리소 측은 정전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캠핑장 전력 공급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실종 신고 접수 과정이었다. 가족들이 17일 오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정작 실종 신고서 접수는 18일에야 이루어졌다. 담당 경찰관은 성인 6명이 동시에 실종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발적 이탈 가능성이 높다며 48시간 경과 후 접수하겠다고 통보했다. 8월 20일 뜻밖의 발견이 있었다. 강릉시 분실물센터에 실종자 중 한 명의 등산용 배낭이 접수되어 있었다. 발견 장소는 캠핑장에서 약 40km 떨어진 정동진 해수욕장 인근이었다. 배낭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 등산용품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배낭을 발견한 시민은 8월 17일 오전 7시경 해변 산책로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왜 산속 캠핑장에서 실종된 사람의 배낭이 40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경찰은 배낭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의 관심도 미미했다. 당시 주요 일간지들은 올림픽 중계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역 언론만이 간헐적으로 실종 소식을 전했다. 강내일보가 8월 22일자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다룬 것이 전부였다. 이런 축소된 보도 때문에 목격자나 추가 정보 제보는 거의 없었다. 9월 초 유족들은 수사 미진을 이유로 백령경찰서에 항해 방문을 했다. 이들은 캠핑장 주변 재수색과 주변 지역 CCTV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며 사실상 수사 종료를 통보했다. 그런데 9월 15일 한 등산객이 뒤늦게 중요한 증언을 제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증언자는 대구에서 온 아마추어 사진작가 이모 씨였다. 그는 8월 15일 밤 대관령 일대에서 별 사진 촬영을 위해 머물러 있었다고 했다.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자신이 목격한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뒤늦게 경찰서를 찾았다. 이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8월 15일 밤 11시 30분경 솔레 캠프장 진입로에서 약 500m 떨어진 산길에서 하얀색 대형 SUV 한 대를 목격했다. 차량은 엔진을 끈 채 주차되어 있었고 차 주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당시에는 단순히 다른 캠핑객이거나 등산객이려니 생각했는데 새벽 1시경 같은 장소를 지날 때는 차량이 사라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량의 번호판이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서울 번호판이었고 뒤 두 자리는 23이었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즉시 차량 추적에 나섰다. 서울 지역 등록된 하얀색 대형 SUV 중 번호판이 23으로 끝나는 차량은 총 847대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중 8월 15일 당일 강원도 지역을 운행한 차량을 특정하기에는 당시의 교통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블랙박스였다. 2008년 당시 블랙박스 보급률은 매우 낮아 해당 산길을 지난 차량들 중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지 한 대의 화물차에서 희미한 영상이 확보되었을 뿐이었다. 그 영상에는 새벽 12시 40분경 하얀색 차량이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질이 워낙 떨어져 차종이나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다. 다만 차량 크기와 형태로 볼 때 대형 SUV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해당 차량과 승차자들에 대한 공개 수배를 검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단순히 산길에 주차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확신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2010년을 거치며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수사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다. 유족들만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단서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2018년 꼭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 단서가 나타났다. 2018년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헌책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서점 사장 최모 씨는 단골 손님이 가져온 책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책 사이에서 필름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다. 1990년대에 생산된 올림푸스 컴팩트 카메라로 겉보기에는 낡았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카메라 안에는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들어 있었다. 최 씨는 호기심에 근처 사진관에서 필름을 현상했다. 총 36컷 중 28장이 찍혀 있었는데 대부분 산과 계곡 풍경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텐트와 캠핑 장비들이 보였고 밤 시간대에 촬영된 듯 플래시가 터진 흔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사진 속 배경이 언론에서 봤던 솔레 캠프장과 매우 유사했다. 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08년 실종사건 기사를 다시 찾아보았다. 신중을 기한 최 씨는 곧바로 평창경찰서에 연락했다. 경찰은 카메라와 필름을 증거물로 접수하고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필름에 기록된 촬영 날짜는 2008년 8월 15일과 16일이었다. 정확히 실종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메라의 출처였다. 헌책방 사장이 확인한 결과 이 카메라가 들어있던 책들은 실종자 중 한 명인 김 과장의 부인이 3년 전 가져온 것이었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책들과 함께 넘긴 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카메라가 끼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즉시 김 과장의 부인을 만나 확인했다. 그녀는 남편이 취미로 필름 사진을 찍곤 했지만 이 카메라는 처음 본다고 했다. 남편 소유의 카메라들은 모두 디지털이었고 이런 오래된 필름 카메라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는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왜 김 과장의 유품 사이에서 발견되었을까? 경찰은 필름 분석과 함께 카메라의 소유자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개인 소유의 중고 카메라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진짜 충격은 필름의 마지막 사진에서 나왔다. 28번째 컷, 새벽 시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텐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종된 6명 중 누구도 아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되어 필름의 마지막 사진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다. 2018년의 기술력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디지털 복원 기술과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흐릿했던 이미지의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진은 새벽 1시 30분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배경에는 솔레 캠프장의 특징적인 소나무들과 12번 구역의 텐트 2동이 선명하게 보였다. 바비큐 그릴에서 나오는 연기도 포착되어 있어 이 시각까지도 모닥불이 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사진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키는 170cm 내외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으로 짙은색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측면을 향하고 있어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지만 왼쪽 팔뚝에 문신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실종된 6명 중에는 문신을 한 사람이 없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사진의 뒤편이었다. 텐트 너머 약 50m 지점에 대형 차량의 실루엣이 포착되어 있었다. 차량의 형태로 볼 때 SUV로 추정되었고 색상은 밝은 계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목격자 E씨가 증언한 하얀 SUV와 일치하는 특징이었다. 사진 분석팀은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몽타주 제작에 착수했다. 측면에서 촬영된 사진이지만 코와 턱선, 체형 등을 종합하여 정면 몽타주를 완성했다.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단정한 인상에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것으로 그려졌다. 왼쪽 팔뚝의 문신도 중요한 단서였다. 정확한 도안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기하학적 패턴이나 문자로 추정되는 형태였다. 문신의 크기는 가로 78cm, 세로 45cm 정도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지역 타투샵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문신에 대한 조회를 시작했다. 몽타주가 완성되자 경찰은 언론을 통한 공개 수배를 검토했다. 하지만 단순히 캠핑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내부 수사선상에서만 활용하기로 했다. 대신 비공개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몽타주를 보여주며 목격 여부를 확인했다. 흥미롭게도 몽타주 수사 과정에서 한 명의 증언자가 더 나타났다. 송현면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8월 15일 오후 8시경 자신의 민박집 앞을 지나가는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다. 몽타주와 매우 유사한 인상이었다고 했다.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혼자 걸어가고 있었으며 등산복 차림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특히 왼쪽 팔에 문신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방향은 솔레 캠프장 쪽이었고 시각은 실종자들이 바비큐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다.
이제 수사진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실종 당일 밤 캠핑장에는 실종된 6명 외에도 최소 1명의 외부인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실종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였다. 의외의 단서는 뜻밖의 방향에서 나타났다. 실종자들의 신상 정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태산건설 등산 동호회는 겉보기에는 화목한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동호회 회비 관리였다. 매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10만 원씩과 회사 지원금을 합쳐 연간 1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돈의 사용처가 불투명했다. 2008년 3월 회원 중 한 명이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했지만 총무였던 김 과장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남겨진 글들을 복원한 결과 당시 상당한 논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영업팀 박 대리는 동호회 예산으로 개인적인 등산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과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갈등은 실종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더욱 복잡한 것은 개인적인 관계였다. 실종자 중 한 명인 재무팀 이모 대리는 최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가 드러났다.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대리가 김 과장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 대리의 아내가 증언한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돈이 동호회 회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김 과장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대출해준 셈이 되었다. 실종 한 달 전인 7월에는 더욱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동호회 회원들이 지리산 산행을 갔을 때 박 대리와 김 과장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다른 회원들이 증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있었다. 실종 일주일 전인 8월 8일 김 과장은 회사 동료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상한 전화도 몇 번 받았다고 했다. 또한 실종 당일 오후 캠핑장에서 목격된 하얀 SUV의 존재도 내부 갈등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실종자들 중 누구도 그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 중에서도 해당하는 차량은 없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 방향을 정해야 했다. 첫 번째는 내부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 집단 자살이나 도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의 누군가가 이들을 해치거나 납치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은 외부 개입설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다. 문신을 한 낯선 남성의 존재는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수였다. 수사진은 이 인물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당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의 증언이었다. 그는 8월 15일 새벽 백령 톨게이트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고 했다. 김 씨의 기억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경 하얀색 대형 SUV가 통과했는데 운전자가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하이패스가 있는데도 일반 차로로 와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 번호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 번호판이었고 끝자리가 23이었다고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는 목격자 이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이제 경찰은 해당 차량이 실종 당일 오전 일찍부터 강원도에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행적도 더욱 자세히 밝혀졌다. 캠핑장 인근 대관령 휴게소의 편의점 CCTV에는 오후 2시 40분경 실종자 중 3명이 음료수와 과자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이들의 표정은 밝았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후 3시 20분 인근 마트에서 고기와 술, 부식료품을 구매했고 저녁 7시 30분에는 캠핑장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모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급하게 현금을 인출한 흔적도 없었다.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실종자들의 차량 1대는 오전 10시 20분
백령 IC를 통과한 이후 어떤 톨게이트도 지나지 않았다. 즉, 실종 당일에는 캠핑장 주변에만 머물렀다는 뜻이었다. 반면 하얀 SUV로 추정되는 차량은 새벽 1시경 백령 IC를 통과해 서울 방향으로 향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휴대폰 기지국 분석 결과도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실종자들의 휴대폰은 오후 11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송출했다. 하지만 새벽 1시 이후부터는 모든 신호가 끊어졌다. 단순히 전원을 끈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파괴되었거나 전파 차단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도 재분석되었다. 김 과장이 새벽 1시 23분에 아내에게 건 12초짜리 전화의 내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통화 품질 분석 결과 전화를 건 위치는 캠핑장에서 약 2km 떨어진 산길로 추정되었다. 왜 그가 새벽에 캠핑장을 벗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그 시각 즈음 캠핑장 인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캠핑장에서 3km 떨어진 산장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새벽 1시 30분경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평소에는 새벽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한적한 길이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실종자들은 새벽 1시경까지는 캠핑장에 있었지만 그 이후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얀 SUV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왜 6명이 모두 함께 캠핑장을 떠났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18년 국정감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 당일 새벽 강원도소 방본부 119 상황실에 수상한 신고 전화가 접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백령군 봉평면에 거주하는 농민 조모 씨였다. 그는 8월 16일 새벽 2시 10분경 119에 전화를 걸어 산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대관령 방향 산자락에서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 씨는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신고했는데 주소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결국 출동 지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단순한 착각이나 동물 소리로 판단되어 종결 처리되었다. 문제는 조 씨의 집 위치였다. 지도상으로 확인해보니 솔레 캠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이었다. 산악 지형의 특성상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거리였고 새벽 시간대의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범위였다. 더욱이 신고 시각인 새벽 2시 10분은 실종자들의 흔적이 끊어진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경찰은 즉시 조 씨를 면담했다.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한데 그날 새벽에는 뭔가 다른 소리들이 들렸다고 했다.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는 듯한 음성과 함께 둔탁한 소리도 몇 차례 들렸다고 증언했다. 조 씨는 또한 새벽 1시 40분경부터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많았다고 했다. 보통은 새벽에 차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최소 23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기억했다. 그중 한 대는 상당히 큰 차였고 엔진 소리도 평소 승용차와는 달랐다고 증언했다. 119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신고자의 주소를 잘못 파악해 전혀 다른 지역으로 분류했고 그 결과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당시 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초동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고자 조 씨가 다음날 아침 지역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을 신고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며 제대로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당시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어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다. 초동 수사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119 신고 기록이 1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강원도 경찰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재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많은 증거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곧 법정으로 이어졌다. 119 신고 기록이 공개된 직후 실종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를 놓쳤고 이로 인해 사건 해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 주요 논리였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공익변호사 그룹 정의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나섰다. 소장에서 유족들은 구체적인 손해를 제시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인해 실종자들의 생사 확인이 10년째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종자들을 사망으로 추정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했다.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는 강력히 반박했다. 당시 가용한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으며 119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다고 해도 사건 해결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변론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수사관들과 119 상황실 근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공식 기록에 의존한 증언을 할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과관계 입증이었다. 119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정말 사건 해결로 이어졌을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유족 측은 최소한 실종 초기에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신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미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추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특히 필름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사진 속 인물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유족들은 법정 싸움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활동도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정부의 답변은 예상대로 신중했다. 관련 기관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제보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건 미해결로 직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일부만 인정했다. 유족들은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단서는 법정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2019년 가을 강원도 산림청에서 실시한 정기 산림조사 과정에서 솔레 캠프장 인근 계곡에서 의외의 발견이 있었던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강원도 산림청 조사팀이 백령군 송현면 일대 산림 실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솔레 캠프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계곡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11년이 지났지만 바위 틈에 반쯤 묻힌 채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80 사이즈의 남성용 등산화였다. 근처에서는 심하게 부서진 전구식 랜턴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 2008년 당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었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는 담배꽁초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2개는 말보로와 에세 브랜드였다. 산림청은 즉시 백령경찰서에 신고했다. 11년 만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과수 현장 감식팀이 투입되었다. 감식 결과는 놀라웠다. 등산화와 바위 틈 토양에서 혈흔이 검출되었고 랜턴 파편에서는 지문 일부가 채취되었다. 담배꽁초 분석도 의미심장했다. 말보로는 실종자 중 박 대리가 피우던 브랜드였지만 에세는 실종자 중 누구도 피우지 않던 브랜드였다. 외부인의 존재를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였다. 현장 주변 정밀 수색에서는 찢어진 셔츠 옷감 조각과 플라스틱 단추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김 과장이 당일 입었던 셔츠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위 표면에서 확인된 루미놀 반응이었다. 여러 곳에서 혈흔이 검출되었고 분포 패턴상 상당한 충격이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곡 하류에서는 2008년 당시 휴대폰 배터리와 플라스틱 조각들도 발견되었다. 실종자들이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과 일치했다.
솔레 캠프장에서 계곡까지는 산길로 40분 거리였다. 새벽 시간대에 이동하기에는 위험한 지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간혹 이용하는 오솔길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한 곳에서 집중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수사진은 이곳이 실종자들의 최종 현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국과수 DNA 분석팀의 결과 발표는 2019년 12월에 나왔다. 11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첨단 분석 기법을 통해 일부 DNA 추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등산화에서 검출된 혈흔의 DNA가 실종자 중 한 명인 김 과장과 99.7% 일치했다. 바위 틈 토양에서 검출된 혈액에서도 두 개의 서로 다른 DNA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김 과장과 일치했고 다른 하나는 실종자 중 또 다른 인물인 박 대리와 일치했다. 이로써 최소 2명의 실종자가 해당 계곡에서 출혈을 동반한 외상을 입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DNA의 잔존량은 극히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양의 혈액으로는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코피나 가벼운 외상 수준의 출혈량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타살설과 사고사설 모두에 대해 애매한 증거였다. 랜턴 파편에서 채취된 지문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부분 지문이었지만 컴퓨터 분석 결과 김 과장의 지문과 일치했다. 이는 그가 실제로 해당 계곡까지 이동했으며 랜턴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제는 왜 랜턴이 파손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였다. 담배꽁초에 대한 DNA 분석도 실시되었다. 말보로에서는 박 대리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S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상의 DNA가 나왔다. 이 DNA는 실종자 6명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외부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국과수는 미상의 DNA를 경찰청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하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인물이 전과자가 아니거나 아직 DNA가 등록되지 않은 인물임을 의미했다. 수사진은 이 DNA를 바탕으로 용의자 수색에 나섰다. 발견물들의 연대 측정도 실시되었다. 탄소 연대 측정과 토양 분석 결과 모든 증거물들이 2008년경에 해당 위치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종 사건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였다. 수사진은 이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실종자들은 새벽 시간에 캠핑장을 떠나 해당 계곡까지 이동했고 그곳에서 외부인과 조우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소 2명이 외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DNA 증거가 나온 이상 더 이상 단순 실종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타살 혐의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목표는 미상의 DNA 주인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증언자가 나타났다. 11년간 침묵을 지켜온 한 지역 주민이 뒤늦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1월 백령군 송현면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 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DNA 분석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후 고민 끝에 증언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11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목격한 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2008년 8월 15일 밤 11시 30분경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자신의 가게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하얀색 대형 SUV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 주변에서 2명의 남성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캠핑을 온 사람들이려니 생각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우선 시간대가 너무 늦었다. 평소 캠핑객들은 저녁 일찍 짐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밤 11시 30분에 짐을 싣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또한 두 사람의 움직임이 매우 급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에 실린 물건들이었다. 이 씨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모습을 어렴풋이 목격했는데 캠핑 장비가 아닌 다른 것들인 것 같았다고 했다. 크기가 큰 포대나 자루 같은 것들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또한 그중 한 명의 외모를 기억하고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특히 왼쪽 팔에 문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는 필름 카메라 사진 속 인물의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서울 번호판이었고 뒤쪽 숫자 중 2와 3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정확한 순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3 또는 32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역시 이전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이 씨가 왜 11년이나 지나서 증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도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명확하게 본 것이 아니어서 망설였다고 했다. 또한 작은 마을에서 괜한 소문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새롭게 제작했다. 필름 사진 속 인물과 이 씨의 목격담을 종합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몽타주가 완성되었다.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약간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었다. 새로운 몽타주는 즉시 전국 경찰서에 배포되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왼쪽 팔의 문신은 매우 특징적인 식별 포인트였다. 문신샵들을 대상으로 한 조회도 다시 실시되었다. 제보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다. 몽타주 공개 일주일 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몽타주 속 인물과 매우 유사한 사람을 안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람은 2008년 당시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했던 40대 남성으로 강원도 일대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수사진은 즉시 해당 인물에 대한 신상 조회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신상 조회 결과 해당 인물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최모 씨로 당시 43세로 확인되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으며 특히 강원도 일대의 토지 매입과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는 솔레 캠프장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차량 등록 내역이었다. 최 씨는 2008년 당시 하얀색 기아 모하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차량 번호는 서울 12바 4923이었다. 뒷자리가 23으로 끝나는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수사진은 핵심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었다. 최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드러났다. 2008년 8월 당시 그는 강원도 일대 토지 매입을 위해 자주 현지를 방문했다. 특히 8월 중순경에는 평창군 일대에서 며칠간 머물며 토지 답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실종사건 발생일인 8월 15일도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의미심장했다. 8월 15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통화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통신사 측은 고객이 직접 요청해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왜 하필 그 시간대의 기록만 삭제했는지는 의문이었다. 다른 날짜의 통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 거래 내역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실종사건 직후인 8월 20일 최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평소 현금 사용이 거의 없던 그가 갑자기 거액을 인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이 돈의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진은 최 씨에 대한 임의 동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동반한 채 경찰서에 나타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08년 8월 15일 밤에는 강원도에 있기는 했지만 토지 답사를 위한 정상적인 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종자들과는 전혀 면식이 없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특히 DNA 증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했다. 자신의 DNA를 제공해 비교해 보겠다고 나섰다. 만약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면 담배꽁초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씨가 제공한 DNA와 현장에서 발견된 미상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다. 최 씨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그가 평소 상당히 다혈질이며 사업상 문제가 생기면 과격하게 대응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2007년에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원주민과 심한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차량 정비 기록이었다. 최 씨는 사건 직후인 8월 18일 자신의 모하비를 정비소에 맡겨 전체적인 정비와 함께 실내 청소를 받았다. 정비소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차량 상태가 평소와 달리 매우 더러웠고 특히 트렁크 부분에 얼룩 같은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정황에 불과하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사진은 아쉬워했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 씨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이제 수사진에게 남은 건 필름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뿐이었다. 2020년 6월 한성지법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건 미해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여전히 사건의 전모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이었다. 유족들은 즉시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과 119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11년 후에 발견된 물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초동 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유족들의 법적 싸움은 막을 내렸다. 12년간의 긴 법정 투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8월 15일 솔레 캠프장에서 추모제를 열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언론의 관심도 지속되었다. 특히 각종 미제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주기적으로 다뤘고 시청자들은 다양한 추리와 가설을 내놓았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가설은 토지 개발과 관련된 이권 다툼설이었다. 실종자들이 우연히 불법적인 토지 거래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도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최 씨와 실종자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실종자들이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최 씨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2021년부터는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까지 제작되었다. 픽션이긴 하지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특히 필름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은 상징적인 소재가 되어 여러 작품에서 다뤄졌다. 강원도 경찰청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팀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제보나 증거가 나올 경우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 현장에서 발견된 미상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기존 증거들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진은 이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실종자 6명은 모두 실종신고 상태로 남아있다.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유족들 중 일부는 사망 선고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다른 유족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솔레 캠프장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12번 구역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일반 이용객들에게 개방되었다. 간혹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다. 2008년 여름 6명의 평범한 회사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 채 미제로 남아있다. 필름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 속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언제 밝혀질지는 아무도 모른다.